안녕하십니까. 12월 첫 거래일에 인사드립니다. 라스트 성공전략의 최혜린입니다.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던 11월 한 달이 그냥 막 지나간 듯한 느낌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월 마지막 거래일에 1900을 회복시키면서 끝냈던 코스피가 오늘 12월 첫 거래일을 맞아 오후장 들어 힘이 좋아지면서 1920선도 위쪽 모습까지 올라와주는 모습이 있습니다. 1924포인트까지 고점을 지금 찍는 모습인데요. 코스닥도 하락 전환돼서 장중에 안타까움을 낳았지만 다시 500선을 터치하면서 플러스로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이 역시 뉴욕 증시 하락 때문일까요? 3거래일 연속 현물을 팔고 있고 어제 8,800계약 가까이나 순매수해줬었던 선물에서는 하루 만에 3,000계약 이상 매도 우위로 방향을 확 바꾸었습니다. 오늘 현물에서는 기관이 아주 탄탄하게 받쳐주는 양상,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개인들이 나홀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재료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한미 연합훈련이 있는 마지막 날이 되겠고요. 중국에서 기다렸던 PMI 지수가 공개가 된 날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아직 상해종합지수는 낙폭을 줄일 뿐 플러스로 반전까지는 성공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자, 12월 들어서 이제 나는 뭔가 좀 새 마음으로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저희 라스트 성공 전략과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스피드 종목 상담이란 코너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코너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013-3366-0110번입니다. 무료고요. 문자 받고 있으니까 활발하게 종목 상담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오후장 들어서 힘이 아주 부쩍 좋아진 코스피 한번 얘기를 더 깊숙이 나눠보죠. SK증권으로 가겠습니다. 고승희 연구원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12월 첫날인데 오후장 들어서 1920선도 회복, 힘이 아주 좋아졌네요. 예. 네, 오늘장 특징 잠깐 좀 살펴주시겠어요? 예, 국내 증시는 전일 미 증시와 유럽 증시가 동반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일 미 증시는 유럽 재정위기로 유로화가 10주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며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1% 이상 하락하였습니다. 반면 기술주가 많은 아시아 증시, 대만, 우리나라 증시가 아주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현재 외국인은 현물에서 100억가량 순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 외국인의 매수세가 주춤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유럽과 중국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 속에서 당분간 외국인의 추세적인 강한 매수세는 힘들 것 같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현재 시장에는 호재보다는 악재가 많은 상황이고요. 증시를 끌어올릴 상승 모멘텀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현 지수 구간에서 기간 조정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오늘 특징적인 업종을 살펴보면요. 화학, 건설주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두 종목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업황 호조 및 개선에 대한 기대감과 외국인, 기관 등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수급적으로 양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수보다는 업종에 대한 업황과 수급을 확인하고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일단 기간 조정을 전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는데요. 3대 악재를 다시금 좀 짚어봐야겠습니다. 아까 나스닥이 좀 많이 밀렸었다 간밤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뉴욕 증시가 지표가 좋았음에도 나스닥뿐만 아니라 3대 지수 모두 하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유로존 리스크 때문이었는데요. 사실 북한 문제, 중국의 긴축 문제보다도 3대 악재 가운데 점점점 그 실체가 과연 어디까지일지 알 수 없는 유로존 리스크가 가장 큰 문제다라는 지적도 있더군요. 정말 스페인까지 이 국가 부채 문제가 전염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예, 지난주 아일랜드 구제금융 승인에도 불구하고 포르투갈, 스페인이 추가로 구제금융을 신청할 것으로 우려를 하면서 유럽 재정위기 리스크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제의 경우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CDS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요. 유로화가 10주 만에 1.30달러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럽의 재정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은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이고요. 그렇게 본다면 유럽 재정위기는 앞으로도 간헐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현재 시장의 추세를 훼손시키지는 않을 것이고요. 시장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간 조정은 있겠지만 여전히 우상향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합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재료 중에 하나인 중국의 PMI 지수가 나왔습니다. HSBC가 내놓은 것인데 8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죠. 일단 중국의 경기 선행지수가 딱히 볼 재료가 없었기 때문에 PMI 좀 기대를 많이 걸어봤었는데 좋아도 좀 걱정이 됩니다. 혹시 긴축 얘기가 또 더 짚혀지지 않을까 해서요. 어떻게 해석하시는지요? 예, 오늘 오전에 중국 PMI 지수가 발표되었는데요. 예상치인 54.8포인트를 상회한 55.2포인트를 기록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신규 주문, 신규 수출 주문, 생산, 재고, 구매 가격 등이 상승하였는데요. 특히 생산지수가 전월 대비 1.4%포인트 증가한 것이 특징적입니다. 이는 연말 소비 시즌을 앞둔 수요 증가에 따른 생산 증가로 판단하고 있고요. 연말 미국 소비와 함께 중국의 소비도 강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일부에서는 오늘 예상치를 상회한 PMI 지수로 중국의 긴축이 더욱 가속화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는데요. 올해 중국의 금리가 인상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본격적인 긴축 정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장기적으로 시장은 미국 주도의 글로벌 경기 회복 스토리를 반영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중국의 정책 변화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중국발 영향도 제한적이다. 유럽도 뭐 그렇게 우리 추세까지 흐리진 않을 것이다. 다만 오늘 뭐 한미 연합훈련도 오늘로 끝이기 때문에 북한발 얘기도 일단 한동안은 듣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럼에도 여전히 기간 조정을 전망하셨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됩니까? 아까 수급이 좋은 쪽으로 좀 보라고 하셨었잖아요. 예, 현재까지 우리 증시는 오늘만 봤을 때는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럽 재정위기, 중국 긴축 우려의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시를 끌어올릴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 조정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관심을 가질 업종이 있다면요. IT와 금융, 그리고 배당 관련주인데요. IT의 경우 어제, 오늘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소비가 양호했고 오늘 중국의 PMI 지수를 통해 중국의 소비 역시 양호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경기 민감재인 IT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금융주는 올해 이미 충당금을 많이 쌓아놨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익이 안정적으로 창출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배당 관련주 역시 단기간에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IT, 금융, 그리고 배당주에 관심 갖자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모멘텀 없는 것이 좀 아쉬운 부분이다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SK증권의 고승희 연구원의 분석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이투자증권의 김영진 부장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아침엔 좀 조용한 분위기였다가 오후장 들면서 변동폭이 좀 커졌습니다. 기분 좋은 변동성이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1920선도 회복을 했어요. 부장님, 네. 그 추세가 유지되는 게 앞으로 더 관건이다라고 하셨는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반등은 조금 의미가 있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주봉으로 본다면 지지선이 어제에 이어서 또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다행스럽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장중에 좀 약세를 보일 때마다 불안해하는데 이렇게 또 올라오면 자신감을 갖는 그런 투자자들이 많죠. 하지만 아직은 지수가 일봉상으로 봤을 때 수렴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이 정도로 해석할 필요 있어 보입니다. 장중에 변동성이 좀 진행이 되더라도 시간상으로 보면 조금 더 수렴 과정이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대로 중국 PMI 지수가 또 호전되는 그런 재료가 나왔었는데 만약에 이게 중국 시장을 돌려세웠다라고 한다면 우리 시장 쪽으로 좀 영향이 컸었겠죠. 하지만 중국 시장은 하락을 멈추는 정도 수준에 제한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결국에 강한 그동안의 하락세가 나타났었기 때문에 지금 재료 하나만으로 돌아서기는 약간 좀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PMI 지수 중에서도 약간 좀 안 좋은 점도 있습니다. 생산 지수가 물론 좋게 호전되기는 했는데 신규 주문 수치가 좀 반등이 약하고요. 재고 부문의 증가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안 좋은 해석도 가능합니다. 향후가 안 좋아질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일단 오늘 나온 그 수치들은 좋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또 긴축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항목별로 수치상으로 좀 찾아볼 수도 있는데요. 향후에 이 지표가 계속 좋아질 것인가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약간 이번보다는 좀 둔화될 가능성에 무게를 둘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오면 또 항상 부담스러운 그런 모습들이 또 긴축 얘기가 또 덩달아 이어지기 때문인데요. 이번에도 좀 지표가 단순하게 봤을 때 좀 좋게 나왔는데 긴축하고 연관이 된다라고 한다면 또 재료를 희석시키는 그런 효과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재료가 살아나려고 한다면 오늘 밤에
미국 ISM 제조업 지수하고 연결이 되죠. 글로벌 경기 반전에 대해서 이 두 지표가 다 좋게 해석이 된다라고 한다면 호재성 재료의 영향이 좀 더 커질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근에 중국하고 한국의 경기 선행 지수가 좀 실망스러웠었죠. 근데 이제 제조업 쪽 지표에서 이렇게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좀 관심이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중국하고 미국의 지표가 좀 일정상으로 동시에 겹치는 게 한 3번 정도가 있죠. 한 달 이렇게 지켜볼 때요. 오늘 제조업 지수하고 또 이번 주말에 비제조업 지수하고요. 다음 주 후반에 이제 무역 수지가 겹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적으로 좀 봐도요. 우리 시장 수렴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러한 경제 지표 일정상으로 놓고 봤을 때 향후에는 점차 방향을 잡아가는데 이런 경제 지표들이 좀 한몫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특별히 어제 12월 전망해 주시면서 12월 중반서부터 뭔가 방향성이 재미있는 게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는데 당장 다음 주 일정을 보니까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습니다. 11월 11일 잊을 수 없는 빼빼로데이 옵션 만기에 가슴 아픈 아주 상처가 있어서 이제는 만기일만 들어도 깜짝깜짝 하거든요. 이번 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무사히 넘길 수 있을까요? 예,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하고 이제 만기 당일을 제외를 하면은요, 거래일수로 5일밖에 안 남았죠. 항상 근데 말씀을 드리긴 드리는 게 파생 만기를 예측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말씀 꼭 드려야 될 것 같고요. 현재 흐름을 이해하는 차원으로 해석할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장을 주도하는 주체로 외국인 포지션 또 점검이 필요하겠죠. 지난 옵션 만기일 말씀하셨던 그 11월 11일에 대량 프로그램 매도를 한순간에 나오는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시장이 또 관심을 가지기도 하는데요. 그러한 움직임을 기대하기에는 이번 물에서는 하방 포지션 쪽이 그다지 크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9월 동시 만기일 이후에 선물 매도 계약수 누적 수치를 보면 한 25,000에서 27,000 계약 정도를 한계로 증감이 좀 진행되고 반복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25,000 계약하고 한 27,000 계약이 외국인 매도의 최고 수치다 이 정도로 볼 필요 있겠다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어제는 8,700 계약을 매수를 하면서 18,000 계약 매도로 좀 축소를 시켰는데요. 옵션 시장을 보면은 콜옵션 11월 만기 이후에 한 198억 정도를 매도를 했고요. 풋옵션 같은 경우도 105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결국 금액상으로 놓고 보면 양쪽을 다 매도한 그런 포지션이기 때문에 제한된 움직임 결국 박스권 등락을 예상하는 포지션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지난 월물 같은 경우는요. 상대적으로 이 하방의 포지션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콜옵션을 한 500억 정도 매도를 하고요. 풋옵션은 오히려 매도가 아니라 300억을 매수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강한 하방을 예상하는 그런 포지션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포지션하고는 좀 차원이 틀리다. 정반대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근본 만기를 예상할 때 선물 포지션 쪽은 하락에 대비한 포지션인데요. 옵션 시세를 감안하면 제한적인 박스권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하락이 나타나도 그것이 지난 월물처럼 강한 하락이다 이렇게 보긴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난 옵션 만기 효과로 인해서 학습 효과가 또 있죠. 최근에 이제 악재 출현으로 인해서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풋옵션 프리미엄이 지금 상대적으로 강하게 다른 달보다는 좀 강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지난 월물의 그 풋 대박이라고 표현하는 그 시세는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실제로 이제 그런 상황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기대를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들기는 드는데요. 그것을 기대하고 투자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대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하락이 조금 나올 수가 있어도 약간의 어떤 출렁임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선물 매매 패턴을 보면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정말 외국인들 뇌 속에 들어갔다 나오고 싶은 심정인데 어제는 선물을 한 달 만에 가장 많은 8,800계약 가까이를 순매수하더니 지금 이 시각에는 거의 500계약 가까이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움직임의 변화가 이미 야간 선물에서 예고가 됐다면서요? 예, 어제 같은 경우도 외국인 선물 매매 야간에서 요새 아주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야간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 움직임이 이제 거래 규모가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섰는데요. 야간 시장이 좀 유동성 제약이 실제로 있습니다. 최근에 좀 거래가 많이 늘어나기는 늘어나는데
하는데 보통 한 5, 6천 계약 거래량입니다. 정규 시장에서 한 3, 40만 계약에 비하면은 유동성에 좀 제약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하지만 여기서도 외국인 투자자들 거래가 좀 활발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연평도 그때 문제가 됐을 때 한 10,000 계약 정도를 거래가 됐었는데요. 정상 수준으로 이제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제는 한 7,600계약 거래량이기 때문에 소폭 좀 늘어났다 이렇게 봐야 되겠는데 여기다 대고 또 외국인이 한 1,200계약 넘는 순매도를 기록을 했죠. 좀 많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야간 선물 시장의 누적 포지션을 보면은요. 정규 시장하고는 정반대입니다. 9월 동시 만기일 이후에 누적 순매수 계약수가 8,600계약까지 증가를 했다가 어제 매도를 보이고 또 최근에 좀 매도를 해서 5,700계약으로 좀 감소를 했기 때문에 정규 시장에서는 매도 포지션이 확실한데 또 야간 시장에서는 매수 포지션으로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면을 보아도 외국인 투자자 쪽에 약간 좀 신뢰도가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이제 정규 시장에서도 거래하는 그 양상을 놓고 봤을 때 어제 매수한 것을 오늘 매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그러한 점 때문에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 매매 상황에 일관성이 결여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최근에만 그렇게 대량 거래를 매수를 했다가 그 다음이나 그 이틀 뒤에 전체 매도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이 종종 나타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또 설명드린 것만 해도 한 서너 번 되기 때문에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 매매 상황에서는 일관성이 결여된 그것보다도 하나의 주체로 보기는 좀 힘들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방향성에 좀 참고하기에는 좀 신뢰도가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11월에 이벤트나 재료에 따라서 하루 이틀 안에 이 청산시키는 매수했다가 또 청산시키는 이런 모습이요. 더 매도세가 강하게 나타나지는 못하죠. 한 27,000 계약 수준이 최고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결국 일부 다른 투자 주체가 단기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그 다음이나 그 다음날 청산이 반복이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의 단기 매수세는 단순히 좀 교란 요인으로 볼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은 많이 유입돼도 걱정이에요. 또 다시 그만큼 팔고 나갈까 봐 걱정인데 그럼 다시 한번 좀 요약을 해주시죠.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 다음 주 목요일 날 우리 투자자분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은 어떤 겁니까? 예, 만기일 자체 의미보다는요. 단기 매매의 그 장중 변동성 확대가 좀 리스크 요인이다. 이렇게 파생상품 시장은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은 베이시스뿐만이 아니라 차월물 스프레드까지 봐야 됩니다. 이번에는요. 또 선물 만기일이 겹쳐 있기 때문에요. 결국 스프레드가 강하지 못하라고 한다면 매수 차익 잔고가 롤오버가 되지 못하고 전부 다 쏟아져 나올 테기 때문에 스프레드는 지금은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향후에 이 스프레드 추이도 계속 지켜볼 필요 있어 보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프로그램 매도 나올 수 있는 것은 또 얼마나 되는가 이걸 봤을 때 직접적으로 아무래도 영향이 되는 그 프로그램 매수 잔고 동향을 한번 점검을 해본다면요. 베이시스 추이에 따라서 이제 단기적으로 유입된 프로그램 매수가 단기적으로 매물 압박 요인으로 또 작용이 돌아올 텐데요. 10월 중순에 한 3조 원까지 늘어났었던 그 순차익 잔고가요. 이제는 1,700억 수준으로 감소가 됐습니다. 지난 옵션 만기일에 1조 원 쏟아진 건 다들 기억을 하실 테고요. 지난 9월 만기일 이후부터 계속 줄어들면서 이제 1,700억 수준으로 감소했기 때문에 절대 금액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부담이 경감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남은 거래 일수에서 이제 지속적으로 점검이 필요하겠지만 프로그램 매수가 많이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많이 풀려 나올 수도 있겠다. 이걸 보시고 한번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시장에서는 상승을 하더라도 좀 이익 실현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투자자별 포지션이나 이 프로그램 매수 잔고를 현재치를 감안을 하면은요 큰 충격을 예상하기에는 아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난 옵션 만기일 같은 그런 것을 기대하거나 우려할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믿을 수 없는 외국인들의 선물 포지션 어쨌거나 선물 매수가 좀 강력하게 들어오는 날 언제 팔지 모르니까 오히려 조금 현금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활용을 해보는 것도 좋겠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의 김영진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곧 있으면 스피드 종목 상담을 시작할 것입니다. 013-3366-0110번입니다. 무료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문자로 또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세하게 기술해 주시면 전문가가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자, 이제는 수급에 대해서 조금 들여다보는 시간 가질 텐데요. 동양종금증권으로 가서 최일종 팀장님 만나 뵙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결국 1910선 넘어서니까 개인들은 저가 매수를 일단락 짓는 모습, 기관이 계속 받쳐주고 있는데 외국인들은 왜 현물을
순매수를 안 사는 걸까요? 정말 3대 악재 때문입니까? 일단은 이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안 하고 있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현재 우리가 이제 그 집계상으로 봤을 때 순매도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일부 핵심 종목들에 대해서는 순매수를 강하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매도하는 종목들도 이제 강하게 매도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사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대체적으로 이제 흐름은 이제 관망세 분위기가 이제 이어지는 그러한 오전 시황이었습니다만은 오후 들면서 이제 기관 쪽에서 강하게 순매수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외국인들 60억 가량의 순매도,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968억의 순매수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개인 쪽에서 오전까지 순매수하는 분위기에서 순매도하는 440억의 순매도하는 그런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 개인들은 지수가 상승을 하고 종목이 일정 수준 반등한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이익 실현 쪽에서 아니면 현금 확보 쪽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일 수급 주체별로 이제 순매수 업종을 살펴보게 되면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화학업종과 건설업종, 서비스 업종을 집중 순매수를 하고 있고요. 기관 역시도 똑같은 그러한 화학업종과 건설, 서비스 업종을 순매수하는 그러한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업황 자체, 시황 자체는 이 대체적인 분위기가 이제 동시 순매수로 강세의 장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목별로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종목별로 외국인들은 현대건설과 GS, 현대모비스, 한정기술, S-오일, 만도, 한국타이어 등을 집중 순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기관 쪽에서는 한국전력, 호남석유, 하이닉스, 대림산업, GS, 한정기술 등을 비슷하게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순매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기관 중에서 투신 쪽에서 순매수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투신 쪽에서 순매수하는 종목들 살펴보게 되면은 한국전력과 호남석유, 하이닉스, 대림산업, 한정기술, S-오일 등을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좀 특징적인 것은 이러한 종목들이 지금 시장에서 3%에서 7% 사이에 상당히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얼마 전에는 우리 최일종 팀장님께서요, 개인들이 외국인 따라갈지 아니면 기관 따라갈지 좀 방향 설정을 못하는 것 같고 있다 이런 말씀 좀 하셨었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강력한 블루칩 중에서 외국인 기관의 동반 순매수가 들어와서 오르는 종목들, 어떻게 순매수해도 좀 괜찮을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추격 매수 부분은 좀 아무래도 부담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 중대형주 중심으로 특히 이제 그 화학주와 건설업종 이러한 업종의 이제 그 상승 탄력이 상당히 좀 크거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과연 따라잡을 필요가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조금 이제 머뭇거리는 그런 이제 이 흐름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시 순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그러한 부분은 이미 반영이 됐다라고 보신다라고 하면 상승 탄력 자체가 내일 부분은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판단입니다. 지금 현재의 시황 자체는 순환매가 굉장히 좀 빠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루 쉬고 하루 순환매 돌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장세가 이어진다라고 한다 이러면 상당히 조금 피곤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는 여긴 기관 동시 순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순매수보다는 매수 전략보다는 어느 정도 분할 매수 전략을 취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저점 매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네, 건설, 자동차, 화학 강하지만 건설, 화학 쪽 추격해서 매수하기는 조금 부담스럽다. 내일 역시 또 다시 하락할 수도 있는 빠른 순환 매장이니까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자동차는 좀 빠졌었다가 오늘 아주 강하게 튀어오르는 것 같거든요. 뭔가 다시 시작한다라는 느낌도 있는데, 그럼 자동차 쪽은 오늘 좀 따라붙는 전략이 괜찮은 건지, 그리고 오늘 개인들이 강하게 사지만 또 외국인들의 강한 매도가 있어서요, IT 사는 건 맞는 전략인지 전략을 좀 종합해 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종합지수 자체가 강하게 상승 탄력을 받는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분위기상으로는 이제 하루 오르고 하루 또 변동성이 또 확대되면서 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충분한 확률이 있는 장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쪽은 일단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제 판단이고요. 그리고 이 조정을 보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분명히
그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있을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만은 현재의 그 시장에서 나오는 하나의 에너지 부분을 봤을 때 이러한 하락 쪽으로 그러니까 많이 빠지는 종목들에 대한 상승 탄력은 좀 더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탄력 자체를 봤을 때 우리가 이제 그 자동차 업종 특히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오전 시황까지 그러니까 12시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탄력을 못 받았다라는 것이죠. 오후 들면서 지수가 이제 12포인트 이상 상승을 하면서 강하게 탄력을 받았던 게 이제 자동차주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도 이 오전까지만 해도 1,000원 플러스, 2,000원 플러스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현재 시점에서 7,000원 플러스로 현재의 그 20포인트 상승하는 부분을 어느 정도 일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분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고, 물론 전기전자 쪽 같은 경우는 이 선침의 개념에서 따라 들어가도 되겠다라는 싶은 그런 생각은 가질 수 있겠지만은 상승 탄력은 상당히 둔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전기전자 떨어졌다고 해서 들어가는 부분은 좀 아닌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역시 자동차에 대해서는 조금 가능하겠다, 매수 가능한 시점이라고도 얘기를 하셨는데, 먼저 최일종 팀장님 축하드리겠습니다. 어제 현대산업을 편입하자마자 이렇게 하루 만에 엄청난 수익률을 올리신 부분, 무엇보다 오늘 포트폴리오에 들어가 있는 S-오일이 신고가까지 내네요. 네, 그렇습니다. 포트폴리오를 이제 그 말씀을 드릴 때, 그러니까 이제 종목을 말씀을 드릴 때 시황과 연계를 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러한 시황 자체가 어느 정도 맞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 주체별로의 그 어느 정도 이 종목을 견인할 수 있는, 수익률을 견인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외국인과 기관 쪽이기 때문에 그러한 수급 자체를 우리가 무시하면은 이 수익률을 적극적으로 챙길 수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시장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수하는 종목들은 시장 하락률보다는 조금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시장 참여자들, 투자자들께서는 어느 정도 이러한 부분을 감안을 하셔서 상승 탄력이 좋은 것들 같은 경우는 수급이 좋을 것이고 그리고 지수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 종목별로 덜 떨어지는 것들은 여전히 수급별로도 받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걸로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러한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수급을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일단 S-오일 같은 경우에는요, 목표가 얘기하셨던 목표가까지 그냥 쭉 들고 있으면 됩니까? 오늘 85,000원도 지금 넘겼는데 목표가 9만 원 얘기해 주셨었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때 이제 9만 원을 말씀을 드렸던 상황이었는데요. 현재 86,200원에 상당히 시장 대비 강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36%. 이 장중에는 7%가 넘게 이렇게 상승을 했던 그러한 이제 종목인데요. 일단 이렇게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S-오일은 9만 원까지 목표치까지 좀 가져가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포트폴리오에 대한 누적 수익률 점검해봤고요. 추가적인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자동차주 얘기해 주실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자동차는 이제 전방 산업이다 이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후방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종목.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제 한국 타이어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한국 타이어가 이제 오늘 좀 강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종목들 대비로 해서는 그렇게 크게 올라오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인 흐름 자체는 어느 정도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 있거든요. 한국 타이어의 핵심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수급적으로도 상당히 좀 받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관 쪽에서 오늘까지 6일 연속 사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외국인이 이제 전일 12만 주 매수에다가 오늘 현재까지 지금 23만 주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점이 수급적으로 탄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외국인들과 기관이 이렇게 사느냐라고 봤을 때 이 가격 상승의 핵심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죠. 원재료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천연 고무 가격이 이제 안정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현재 이 종목의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제가 금호석유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천연 고무 가격이 이제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합성 고무에 대한 가격 탄력이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금호석유를 한번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추세 속에서 이제 하나의 눌림목 현상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고점을 찍은 이후에 이제 서서히 좀 안정을 찾고 있는 천연고무 가격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제 천연고무 가격의 이제 상승으로 인해서 당사의 가격, 이 주가는
10월 7일 고점 34,150원 이후로 지속적으로 눌림목 조정을 받았다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천연 고무 가격이 안정화되면서 악재가 호재로 바뀌는 그러한 현재의 시점이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주가 부분은 그러한 이제 그 천연 고무 가격 상승 이러한 부분이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고요. 향후 이러한 부분 상승한 부분은 가격 인상을 통해서 어느 정도 증가를 시킬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판단입니다. 거기다가 캐파를 증설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효과가 실적에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이제 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중기적인 흐름 자체는 계속해서 상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서 가격적인 측면을 보실 텐데요. 일단 오늘 뭐 6%대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8%인데요. 1,750원의 이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31,750원 현재가 부근 그러니까 이제 그 일단 뭐 말씀을 드리는 이 종목들이 대부분 강세의 종목이기 때문에 추격 매수를 100% 한다라는 거는 조금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3만 원에서 31,600원까지의 밴드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31,600원이라고 해도 31,750원 현재가 부근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한번 매수에 가담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이고요. 목표가는 34,000원 정도 보겠습니다. 일단은 34,150원이 전 고가이기 때문에 천연 고무 가격이 안정을 찾고 있지만은 지속적으로 다운이 될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34,000원 부근 언저리에서는 일단은 1차 목표가 설정해 주시고요. 뭐 손절가 부분은 29,000원 부분이 하회하게 되면은 일단은 손절하시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지금 조금 더 높아졌습니다. 31,800원. 그래도 조금씩 담아보자 얘기하셨습니다. 한국타이어 전 고점인 34,000원까지 노리는 전략. 한국타이어가 오늘의 관심 종목이었습니다. 동양증금증권 최일종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스피드 종목 상담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13-3366-0110번입니다. 무료니까요. 문자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할 텐데 동양증금증권에선 정윤성 과장님이 나와주셨고요. 밸류25의 심기원 전문가도 제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시장 상황이요. 지금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1926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21선에 이제 터치를 하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거든요. 때마침 외국인들도 오늘 잘하면 장 마감 기준으로 다시 현물을 순매수 전환해줬다. 뭐 이런 헤드라인이 뜰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소폭이나마 매수로 전환을 해줬는데 장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아직도 뭐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혹시 있나요? 예, 우선은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외국인들 선물 포지션 변동에 따라서 그런 단기 차익을 노리는 그런 세력들이 어느 정도 포착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베이시스가 좋아졌을 경우는 프로그램 매수가 계속 유입이 되면서 장이 한 번쯤 올라가다가도 한 번쯤은 이제 선물 포지션이라든지 풋옵션 부분에 대한 거, 특히나 최근에는 중국발 변수 그런 아니면 중국발 변수 여러 가지 변수가 많다 보니까 변동성을 노린 그런 단기 매매에 대한 그런 리스크 부분은 어느 정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제 중심을 잡는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에서 따라서 올라가기보다도 어느 정도 첫 번째는 글로벌 MS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그런 현대차라든지 삼성전자 같은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빠졌을 때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고, 즉 그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화학이라든지 건설 그런 부분에서 단기 순환매가 있었는데 다음 순환매는 뭘까? 라고 생각하는 그런 단기 매매, 두 가지 장기 매매와 단기 투자 두 가지를 병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순환매는 뭔가요? 다음 순환매는 이따가 종목 추천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예, 그래요. 우리 정인성 과장님의 오늘의 관심 종목의 다음 순환매가 예고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리스크가 굉장히 좀 많고 변동성이 심할 수 있음을 역시나 예고를 해주셨는데 자기 뭔가 중심 있는 투자가 더 필요할 때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요, 사실 뭐 매수 얘기도 좀 해주셨었지만 중심을 사실 뭐 세운다라고는 해도 그만큼 변동성이 역시 있고 둘러싸여진 악재도 어느 정도 일단 뭐 다들 알고 있는 악재 아니겠습니까? 오늘 같은 날 오히려 조금 정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오늘 개인들은 화학과 건설 부분에서 엄청나게 현금화를 시키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예, 지금 뭐 시장은 오늘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은 이제 제가 그 개인적으로 걱정을 하는 것은 이제 그 오늘 장이 끝나고 이제 내일 모레장입니다. 사실 그 한미 연합 작전 훈련이 이제 오늘로써 이제 종결이 되는데 네. 사실 이제 북한에서 계속적으로 이 그 연합 작전 이 끝나면은 이제 그 계속적으로 위협을 이제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의 그런 조지 워싱턴 호 같은 함정이 지금 있기 때문에 쉽사리 그런 도발이라든가 이런 거는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함정이 다시 자국으로 돌아갔을 경우에 우리나라의 그 비는 그런 방어 태세에 대해서도 북한에서는 언제든지 공격을 다시 한번 할 수가 있는 그런 위험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연평도 도발이 발생했을 때 단기 그 악재라고 해서 다음날 반등을 하였지만은 금요일로 다시 한번 큰 폭의 하락을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그렇듯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된다고 하지만은 지금의 북한 리스크는 과거와는 다르게 조금은 더 길게 보셔야 되는 그런 리스크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어느 정도는 현금화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 매수를 하신다면은 현금 비중을 조금 많이 가지시고 조금씩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한미연합훈련 끝나고 난 다음에 또 북한 리스크가 재차 불거질 수도 있는 상황, 지금 반등하지만 믿을 수 없다 하셨고, 현금화 전략, 그리고 만약 매수하고 싶다면 분할해서 조금씩 바구니에 담는 쪽으로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저희가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먼저 중국 원양자원에 대해서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9,300원에 샀다고 하시고요. 100% 소위 말하는 올인 투자를 지금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오늘 나온 뉴스 보니까요. 3분기 우리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 뭐 장사 잘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쨌거나 중국 원양자원은 정말 3번의 어떤 최근 들어서 하한가가 참 뼈가 아파요. 예. 지금 뭐 많이 어느 정도 회복을 좀 했는데도 이분은 마이너스네요. 예. 그래서 우선은 사셨던 가격대를 봤었을 경우에는 처음에 올라갔을 때, 그때 타이밍 때 아마 매셔를 하실 가능성이 굉장히 컸을 것으로 보이는데, 우선은 중국 원양자원 한마디로 얘기해서 반전이 있었던 종목이죠. 그래서 중국 원양자원 같은 경우는 중국 수혜주들의 그런 리드를 할 수 있는 그런 강한 상승세와 함께 갔다가 또 중국 원양자원 같은 경우는 예상치 못한 그런 대규모 유상증자를 발표하면서부터 모든 중국 거의 대부분의 중국 관련주들이 동반 급락을 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 스토리가 상당히 좀 복잡한 경우가 있었는데 우선 최근 들어서 우선 증자를 하기로 했다가 주주총회를 통해서 증자를 철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뭐 이제 주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경영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근데 그 이제 유상 증자를 한다고 발표를 한 뒤에 또 철회를 했기 때문에 지금 중국 원양자원 현재가를 보시면 이제 뭐 불성실이라고 이렇게 떠 있는 것처럼 지금 뭐 불성실 법인으로 이렇게 지금 낙인이 찍혀 있지만 이랬을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매출 부분은 좋고 지금 그런 공시적인 부분 때문에 우선은 악재인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매출이 먼저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우선은 기업들의 기본적인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금 100% 갖고 계시고 제가 눈에 말씀드리자면 100% 보유 비중을 하신다 그러면 밤에 잠이 잘 안 옵니다. 왜냐하면 100%이기 때문에 자기가 견딜 수 있는 그런 한계치가 낮기 때문에. 근데 만약 오르면 진짜 잠이 너무 잘 올 것 같아요. 그렇죠. 잠이 잘 오는데 또 팔아야 되는 것 때문에 또 잠이 또 안 올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비중이 100%이시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어느 정도의 기다림 같은 경우는 좀 어느 정도 부담이 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는 중국 관련주들 같은 경우, 오늘 같은 경우는 중국 관련주들이 새로운 모멘텀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에너지 쪽, 중국인들이 에너지를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정유주들 같은 경우 상당히
이제 좋았던 부분을 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어떤 것이냐 중국 원양자원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놔뒀을 경우는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하지만 그런 부분이 중국 수혜주들 같은 경우는 에너지 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중국 원양자원 같은 경우는 매출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올라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100%의 비중 보유를 하시기 때문에 이 가격대 위에서는 조금씩 분할 매도를 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이 정도 최고가까지는 아직 기다릴 수 있는 여지는 아직은 좀 힘이 붙여 보인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네. 사셨던 가격대에서 매물대가 어느 정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8,900원 선에서 매물대가 어느 정도 있지만 이 이상 만약에 뚫어준다고 하면 한 5% 10%씩 수익률을 났었을 경우에는 보유 비중을 70%, 50%, 40%씩 올리시기 바라겠고 그렇게 한다면 중국 모멘텀 같은 경우는 한 번은 갔기 때문에 목표 주가는 한 11,700원 선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예. 자, 매수가 9,300원 아직은 회복이 안 됐는데요. 좀 회복이 될 때마다 비중이 많으시기 때문에 조금씩 일단 현금을 많이 확보하시는 쪽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11,700원 정도까지 반등이 가능하겠고 최고가였었던 13,500원까지는 조금 버거워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일단 매수가 오면은 조금씩 현금화 시키는 전략 일단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외환은행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요즘 M&A 중심에 있는 외환은행인데 외환은행 같은 경우에 거의 급락세라서 아마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12,050원에 사셨다고 지금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안타깝게도 좀 전처럼 100% 비중을 이렇게 적어주시면 그에 맞는 그 전략이 좀 구체적으로 나갈 텐데 비중에 대한 명기는 안 해주셨습니다. 어쨌거나 이 13,000원짜리 주식이 11,000원대 되는 한 그 중반쯤에 사신 것 같아요. 아마 네. 이거 손절하기도 참 애매해요. 예, 사실 지금 이거 M&A나 여러 가지 외환은행 같은 경우에는 기업 펀더멘탈 측면보다 여러 가지 이슈로 움직이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큰 폭의 그런 이익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큰 폭의 주가 반등은 이러한 시세가 어느 정도 분출될 때만 가능할 뿐이지, 지금 금리 인상이라든가 이런 그 호재성이 있지만은 이 외환은행은 이러한 금리 인상에 대한 호재도 각종 이슈로 인해 갖고 약간은 약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차트상으로도 계속 꾸준하게 지금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하락세가 어디까지 미칠지는 지금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만은 우선 지금 이 시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11,000원 부분이 또다시 깨지면은 더욱더 가파르게 이 하락세를 이어가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얼마 정도 이렇게 반등을 할 수 있는지, 그러한 지지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좀 체크하신 다음에 지지 시에는 어느 정도 조금은 지금 비중을 안 적어 주셨지만은 만약에 비중이 많으시다면은 분할 매도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시고, 만약에 비중이 적으시다면은 이 지지선의 이탈 시에는 손절을 조금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비중을 안 적어주시긴 했었는데요. 비중이 이렇게 많지 않으시다면 11,000원 선의 지지를 못 받으면 외환은행은 좀 손절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일단 지금 11,300원인데요. 11,000원 지지는 역시 종가 기준으로 보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외환은행 11,000원 선 깨지는지 종가로 한번 잘 살피시는 것 중요할 것 같네요. 자, 다음으로는 대우건설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11,100원에 사셨대요. 30% 정도 갖고 계시고 목표가도 궁금하고요. 중장기로 들고 있어도 괜찮은 종목입니까? 이렇게도 함께 물어오셨어요. 예.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우선은 사셨던 가격대에서 위쪽에 우선 있는 상황이고, 우선 장기적으로 봤을 경우는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국내 도급 순위에서는 1, 2를 다투는 그런 글로벌 업체입니다. 하지만 지금 대주주 문제가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그런 부분이 없고, 하지만 그런 부분이 없다는 것이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는 싸게 매수를 하셨던 그런 기회 요인이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외환은행이다 아니면 이제 대주주가 없는 쪽에서 계속 지금 처리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우건설도 최근에 올랐던 부분은 건설 쪽에 좋아서 올랐던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다음 대주주를 얻을 수 있는 대우건설을 한번 주목하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올랐던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단기적인 매매를 본다고 하면 지금 선순환 장에서 지금 외국인이라든지 이제 기관 같은 경우는 쌍매수로 지금 건설 부분은 강하게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모멘텀 우선 붙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수익률 한번 끝까지 뽑아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 매도는 언제 하냐? 5일선 한번
깰 경우, 그랬을 경우는 매도 타이밍 우선 보시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지금 매수 비중이 지금 30%이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장기 투자도 가능하신 그런 비중이시기 때문에 한번 5일선을 깨지 않는다고 하면 우선 첫 번째 목표 주가는 이제 전고점 부분에서 12,300원 선까지는 우선 한번 넉넉히 한번 지켜보시고, 그 전에 만약 5일선을 깬다고 하면 우선 수익 실현을 하시고 순환 매장인 그런 단기 매매를 통해서 가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뭐 원자력 부분이라든지 해외 수주 쪽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큰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본다 그러면 한 15,000원 선까지도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M&A 이슈가 불거질수록 이런 대우건설 같은 종목은 급등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는 그런 보너스 개념이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예, 최근에 건설주 조금 모멘텀 붙었죠. M&A 이슈까지 잠재적으로 안고 있는 그런 종목. 길게 본다면 대우건설은 15,000원까지 가능하겠다라고 하셨고요. 5일선으로 되어 있는 그 선 그래프 한번 잘 보시고, 그게 깨지면 일단 조금 한번 수익을 또 실현해 보시는 쪽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끝번호 7028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보겠는데요. OCI 종목 좀 봐주세요 하셨네요. 33만 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도 꽤 되십니다. 50%. 손절가 혹은 목표가 전망 좀 부탁드릴게요 하셨는데, 예, 뭐 삼성정밀 화학 때문에 또 뭐 폴리실리콘 공급 과잉 때문에 OCI는 호재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예, 뭐 그만큼 뭐 예전에 그 호재가 많았던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호재가 약간의 악재로 이제 나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뭐 중장기적인 그런 관점에서는 OCI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그 투자를 하시는 종목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은, 이제 단기적으로 본다면은 조금은 하락세가 짙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항상 주가가 저점 부분까지 오면은 다시 한번 반등했다가 다시 한번 큰 폭의 하락을 하면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제 W자를 계속적으로 이제 조금은 모양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시점이 중요합니다. 이 3만 원이라는 그런 가격적인 그런 지지선과 그리고 저점 부분이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 다시 한번 반등을 한다면은 충분히 그 매수하신 가격대까지는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지만은 매수 가격 그 이상까지 전고점까지는 조금은 좀 단기적으로 힘들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지지 라인이 지지가 되고 단기적으로 반등을 한다면은 매수가 부분에서 비중을 조금은 축소를 하시고요. 그 이상으로 가신다면은 보다 더 분할 매도로서 이 OCI 같은 경우에 단기적으로 큰 수익을 바라는 것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좋은 투자겠지만은 단기적으로는 분할 매도로 그냥 은행 이자 정도의 수익만을 보고 나오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손절을 만약에 걱정한다면 손절가도 사실은 함께 물어보셨거든요. 예, 손절가는 3만 원이 만약에 30만 원이죠. 30만 원이 이제 좀 강하게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인다면은, 그러니까 30만 원이 하락을 했다고 무조건 손절이 아니고요. 그 밑으로 내려갔어도 다시 빠르게 반등을 하면은 그건 충분히 상승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그럴 시에는 매도를 하지 마시고 좀 더 강하게 하락을 할 시에만 좀 매도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은 30만 500원 정도인데 이 정도는 괜찮은 거죠? 예, 이 정도는 충분히 지지가 되고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자, OCI 30만 원 깨지고 29만 원으로 앞자리 숫자가 바뀌었다고 얼른 팔라는 얘기는 아니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렇게 됐더라도 금방 또 회복하면 일단은 조금 더 그때도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OCI 종목은 좀 중장기로 봤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좀 강하셨던 것 같네요. 자, 다음으로 끝번호 1597님께서 보내주신 종목 온미디어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4,170원에 사셨다고 하셨는데 10% 정도 비중은 아주 가벼운 상태이신 것 같아요. 부산에서 보내주셨는데요. 계속 가져가도 됩니까? 라고 물어보셨는데 계열사 합병 이후에 바짝 올랐다가 지금 좀 조용하네요. 예. 그래서 우선은 급등했었을 때 최고점 부근에서 우선 매수를 하셨던 것 같고, 그때가 언제였냐 말씀하셨다시피 합병 이슈가 나오면서부터 급등을 했었고,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이제 실이 좀 걸리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 지향적이기 때문에 우선 한 박자 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온미디어 같은 경우는 내년도 지금 전망을 봤었을 경우에는 영업이익 부분이 지금 거의 뭐 한 85% 정도 급증할 것으로 지금 그런 부분이 예상이 되고 있고, 앞으로는 지금 미디어 관련된 사업들, 특히나 미디어 부분이 전체적으로 본다 그러면 뭐 지상파 위주에서 앞으로도 다양한 그런 미디어 부분이 상당히 나올 수도 있고, 뭐 슈퍼스타 K 같은 경우도 엠넷 미디어 같은 경우도 급등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이제 관련주들 부분에서 상당히 새로운 미디어 부분이 상당히 기대감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미디어 같은 경우 지금 뭐 급등하셨을 때 샀고, 그런 부분은 이제 합병 이슈 때문에
올랐던 부분은 네. 지금 다 빠졌기 때문에 합병 이슈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시간을 좀 갖고 지켜보시기 바라겠고, 지금 같은 경우는 특히나 기관들 매수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셨던 가격대 위에서 좀 지금 보셨을 때 최근 가격대에서는 한번 이것을 뚫어줄 것으로 볼 수가 있고, 이것이 언제쯤이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일봉상에서는 애매하기 때문에 주봉을 우선 한번 예. 본다고 한다 그러면 우선은 약간의 매물대가 보일 수 있는 가격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첫 번째는 4,280원 정도까지도 우선 볼 수가 있고, 여기를 만약에 강하게 뚫어준다라고 한다 그러면 우선은 그 이상의 그 가격대까지도 한번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뭐 수급 같은 경우 지켜봤었을 경우는 한 5,400원까지도 장기 투자를 하신다면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는 이런 미디어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호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내년까지 보지 않고요. 어쨌거나 그렇게 긴 호흡으로 온미디어를 갖고 계시지 않으려고 하신다면은 지금 사실 문자상으로는 알 수 없지만 아까 단기적으로는 목표가가 4,280원 정도였는데 그냥 매수가인 4,170원 정도 오면 파는 건 어때요? 우선은 각자 투자 스타일이 틀려서 예. 시간이 뭐 그때가 기다리기 나는 어차피 10%밖에 안 되는데 내 그거 외에도 종목이 많다라고 보신다고 하면 오히려 이럴 때 같은 경우는 뭐 약간의 손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팔고 뭐 순환매에 맞게끔 이렇게 매매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만약에 제가 뭐 예상을 해본다 그러면 밑에서 지금 21선이 올라오기 때문에 여기를 타고 올라가기 때문에 완만한 상승 부분은 볼 수가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 한 다음 주까지 한번 지켜보시면 사셨던 가격대 이후 때도 기관들 매수세가 이어진다고 한다 그러면 그 이상에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이제는 두 분의 오늘의 관심 종목 공개를 받아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먼저 심견 전문가는 오늘 어떤 종목 들고 나오셨습니까? 예, 저는 그 고영이라는 그 종목을 갖고 왔습니다. 이것은 이제 3D 그 장비, 검사 장비 업체 중에서도 이제 세계 점유율 1위의 그런 그 높은 그 경쟁력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사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그 3D 검사 장비가 상당히 많이 보급이 되면서 가장 많이 수혜를 보고 있고 실적 개선도 아주 뚜렷이 일어나기 때문에 주가도 이러한 모습을 이미 어느 정도 반영은 돼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주가가 여기서 끝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원동력은 역시 2011년도, 2010년도보다 더 큰 성장을 이룰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가 단기 급등을 하여서 약간은 부담스러워 하실 수 있는 그러한 가격대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분할 매수 관점에서 조금씩 떨어지신다면 조금 더 강하게 사시고 오른다면 어느 정도 비중을 계속적으로 들고 가시면서 꾸준하게 내년까지 가져가신다면은 지금의 이제 2만 원 근처에 이런 가격대가 결코 이제 비싸지 않다는 거를 깨닫게 되실 겁니다. 내년에는 왜 더 좋아지냐면은 신규 사업이 계속적으로 확장이 되고 있고 세계 점유율 1위의 그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계속적으로 시장을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상당히 호응이 좋고 실적 면에서도 굉장히 큰 폭의 이익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 또한 계속적으로 충분히 뭐 3만 원까지도 중장기적으로는 갈 수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지금 관점에서 물론 많이 매수하지 마시고 비중이 한 10%씩 조금씩 담아가시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심견 전문가의 오늘의 관심 종목은 고영이었고요. 우리 정윤성 과장님께 이제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순환매를 받게 될 업종의 종목이 나올 것 같은데 뭐라고 예상하시는 거예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증권업종 같은 경우 아니면 은행업종 같은 경우도 한 번쯤은 다시금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지금 장 상황을 본다 그러면 어떤 악재가 있었을 경우는 장을 좀 빼지만 그 악재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 그런다면 바로바로 그 주가를 회복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권 업종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제가 증권 업종을 왜 한 번쯤 지켜봐야 되냐? 우선 첫 번째는 예전에는 펀드 부분으로 상당히 상승세가 컸던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차트를 먼저 좀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주봉상에서 본다 그러면 증권주들 같은 경우는 2007년도 말 특히 증시가 급상승했을 경우에는 지금 이때가 왜 올랐었냐? 펀드 열풍과 함께 증권사 수익 부분이 커졌기 때문에 올랐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후 때는 상당히 그 박스권 매매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런 부분이 어떤 부분이 또 새로운 모멘텀이냐? 첫 번째는 고액 자산가 중심으로 지금 랩 어카운트 부분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 독보적인 1위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랩 어카운트 부분이 지금 3.3조 원 정도 돌파를 하고 있고 여기 랩을 만약에 가입하셨을 경우 수수료가 어떻게 되냐? 200bp. 예를 들어서 이제 1억을 넣었을 경우는 2% 정도의 수수료가 빠지는
그런 효과가 있고 이런 부분이 800억 가량의 1년 동안에 이제 영업이익 그 매출 부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삼성증권 같은 경우 고액 자산가 부분 보유 비율이 1위인 그런 증권사고 특히나 네. 그다음에 자산 관리 분야에 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좀 관심이 있어 보입니다. 특히나 그리고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어떤 또 프리미엄이 작용을 하냐. 삼성그룹들 많지 않습니까? 네. 형제 회사들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랩 플러스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고마진의 그런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삼성그룹주들의 그런 퇴직연금의 수혜 같은 경우도 지켜볼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지금 일봉을 만약에 보신다고 한다 그러면 예. 지금 뭐 박스권 계속 그리고 있지만 여기 부분에서 한 번쯤은 반등할 수 있는 그런 목표가 되지 않나 싶고 매수가는 65,200원, 목표가는 7만 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61,700원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이거 좀 길게 봐도 괜찮습니까? 예, 길게 본다 그러면 장기 투자를 하시면 다음에 한번 대세 상승이 한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예. 이렇게 해서 오늘 두 분 전문가의 오늘의 종목은 고영과 삼성증권이었습니다. 동양증권증권의 정윤성 과장, 밸류25의 신기원 전문가였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12월 첫 거래 코스피가 1929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지금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1927포인트, 코스닥도 오늘 종가 기준 500선 위쪽에서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장 마감한 이후 2부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